시작에 앞서서 오늘 지금 참가하신 분들이라도 저기 뭐 가능하시다면 얼굴을 보여주시고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시간이 뭐 지나고 있으니까 일단 시간이 된 대로 참여하시는 분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공지한 대로 권력이 되어버린 언론 다스릴 카드를 국민이 쥐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그 중요한 세미나를 하겠다고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이 의사결정을 위임함으로써 성립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인데, 그 언론은 어디까지나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인데 국민이 권력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주인 행세를 하고 있죠. 최근에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등장한 것도 그 국민이 주인인데 왜 언론 너희가 주인 행세를 하느냐, 이러한 커다란 그 원리, 원칙에 관한 입각해서 정립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놓고 그동안 오랫동안 사학비리와 와도 투쟁을 하시고 이 문제의 전문가로서 식견을 갖고 계신 김성재 교수님을 모시고 언론 신문방송학과에 재직하시면서 이제 정년도 얼마 남지 않는 원로 교수님이십니다. 모시고 언론 기관의 권력화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귀중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김성재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강연하신 내용은 저희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의 그 중요한 기록으로 남기게 되고, 또 이 내용이 앞으로 저희가 언론 정책을 바로잡는데 중요한 기초이자 철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강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재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했으니까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28년 동안 봉직했던 김성재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 언론의 문제 때문에 실은 한국에서 제가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 대기업을 그만두고 이 언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외국 유학을 가서 한 7년 반 동안 독일에서 이 언론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그 유학을 갈 당시만 해도 그 전두환 정권이 참 포갑적인 어떤 권력을 그렇게 행사했던 군부 독재 시절이었습니다. 1984년에 제가 갔는데, 그때 뭐 언론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서울에 있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조중동 몇몇 이제 일간지가 서울에 있는 중앙일간지가 있었고, 지방에 이제 민영 방송들이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언론 통폐합이 막 일어났던 그런 시절입니다. 군부 독재에서 강제적인 통폐합이 일어났고 수많은 언론인들이 길거리로 이제 내몰렸던 그런 시절. 그때 당시에 이제 언론이 했던 것들,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할 그런 권력으로서의 어떤 언론이 아니라 그야말로 군사 독재 권력에 납할 수
역할을 했던 거. 이런 것은 꼭 비록 그때 제 80년대 시절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세기 말까지 이제 속으로 알 수 있는데 그때 역시 일제 강점기에 독재 시절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죠. 당시 매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그 당시의 언론 매체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굴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 수용자죠. 언론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언론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또 강력한 권력 행사를 했던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이런 권력의 어떤 본질, 이게 뭔가, 이제 언론 권력의 본질이 뭔가 실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는 그 언론 매체의 기본적인 어떤 그 기능이라든지 언론 매체의 어떤 본질 이것을 이제 좀 깊이 서양 역사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힐랍시대, 고대 힐랍시대부터 20세기 말까지 언론 현상이 어떤 것이었는가 좀 심층적으로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1994년부터 제가 처음으로 신문 방송학과 생긴 조선대학교 제 고향입니다. 이쪽 지역 28년째 근무를 했고 올 2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좀 2월에 이제 정년을 하고 또 직장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언소주 시민단체 지금 오늘 오신 분이 한 7, 8분 이제 오신 것 같은데 비록 간접적으로 대면 강의를 못하고 간접적으로 줌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오늘 제가 이제 이 학교에 재직하면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고별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우리 이원영 교수님 저한테 특별히 이제 부탁이 오시는데 권력이 돼버리는 언론 이게 도대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 화면을 공유한다면 제가 파일을 공유를 여기다 제가 원고 해놨습니다. 화면 공유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화면 공유를 제가 보입니까? 아니 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요. 그래서 화면 공유를 제가 화면 공유를 그걸로 해야 됩니다. 왼쪽에 그걸로. 자 보입니까? 이제 잘 보입니다. 예. 예, 그러면 뭐 여러분들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화면 공유를 하는 게 더 낫겠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잘 보입니까? 이 화면이? 네, 잘 보입니다. 네, 보여요? 잘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원고를 한 며칠 동안 썼습니다. 이게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그런 제가 방금 제가 언론학을 전공하게 외국에서 전공하게 된 그런 이유랄까 뭐 이런 동기와 같이 이 언론의 어떤 본질이 뭔가 이것을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론 권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권력인가? 자, 그래서 언론 권력이라는 것은 이제 글을 하면 우리가 보통 문장을 얘기합니다. 그림, 영상을 얘기하죠. 그리고 소리, 음성을 보통 얘기합니다. 이 언론 매체가 사용하는 이 코드가 세 가지 코드입니다. 글과 그림과 소리죠.
자, 이런 세 가지 코드를 이용해서 대중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그들의 심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그들의 어떤 마음 상태죠. 변화시키는 것이 원래 언론의 어떤 기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언론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글과 그림 그리고 소리 표현 행위를 언론이라고 할 개념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 계셨던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생각했던 언론의 개념이라는 것은 아마 대중 매체를 머리에 떠올려시고 이제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언론하면 대중 매체를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좀 학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언론은 글, 그림 그리고 소리 표현 행위 이 자체를 저는 이제 언론이라고 합니다. 물론 언론이라는 이 말은 후한서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지금 AD 5세기경인데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중국에서는 이런 언론이라는 말을 정확히 썼습니다. 그때도 그 사람들이 쓰는 언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말을 하는 행위를 그냥 어느 날과 똑같이 언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불교에서도 언론이라는 말을 썼고, 뭐 석가모니의 어떤 말, 그러니까 일종의 포교를 할 때, 어떤 강의를 할 때 했던 그 말을 행위를 언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선 시대도 뭐 언론이라는 말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후한서에서 나오는 언론 개념, 후한서면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의 얘기, AD 5세기경의 언론이라는 말이지 오늘날에도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그대로 수용해서 오늘날 제가 언론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넓은 범위죠. 대중매체로 우리가 제한하는 그런 언론 개념은 물론 대중매체도 이게 포함됩니다만 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글, 그림 그리고 소리에 담긴 메시지, 저는 메시지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얘기하는데, 메시지는 저는 의미 표현체를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서로 이제 인지할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인식할 수 있는 의미 표현체. 이건 소리로 될 수도 있고 글로 될 수도 있고 그림, 영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널리 유포함으로써 대중의 태도를 변화시켜서 어떤 특정 행위로 유도하는 것이 저는 언론 활동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한 이름이 제가 인용하지 않는 한 모두 제가 지금까지 언론학을 가르치면서 정의를 내린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다른 언론학자는 또 다르게 언론을 개념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리고 메시지 마찬가지고. 그래서 언론 행위라는 것은 메시지 전달 행위죠.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식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매일 접하는 어떤 뉴스의 본질을 잘 말해줍니다. 소식이. 그러니까 이 언론의 자극이라는 것이 왜 자극하느냐? 수용자의 어떤 평온함 또는 고요한 심적 상태를 깨는 것이 이제 자극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또 동양에서도 이 소식이라는 말이 여기에 어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식 상태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자극에서 우리 심적 상태, 고요한 상태를 깨는 것이 이제 소식입니다. 그래서 소식 또는 뉴스는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늑대 출현 아니는 파수 양치기 소년의 어떤 큰 소리 외침과 이론적으로 상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언론 활동을 일상적인 어떤 생업에 종사하는 사회 구성원의 직접적인 어떤 관찰을 직접 관찰하는 인지라고 할 수 있는데 대신해주는 파수꾼과 같은 일종의 대리인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리인지라 활동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만들어낸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사전 찾아도 안 나올 겁니다. 대신해서 인지 관찰을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직접 관찰할 필요가 없고 파수꾼을 세워서 이 사람이 대신해서 우리의 주위 환경을 관찰해 준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뭐 우리 언론학에서는 뭐 환경 감시의 기능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대리인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대리인지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요. 이것 때문에 언론 권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활동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 외부 환경에 위협을 받지 않고 조화롭게 안정적인 사회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양치기를 우리가 세워놓은 목적은 우리 양치기를 하지 않는 그 다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이 외부 위협, 그 환경에 위협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 목적이 위배되는 언론 활동,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안정적인 조화롭고 안정적인 사회에서 생업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목적이 위배되는 언론 활동 우리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리인지죠.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대리인지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대리인지 기능 상실을 우리는 언론의 부작용 또는 역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부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론의 역기능을 정상적인 대리인지 활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양치기가 2번 거짓말을 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늑대가 오지 않았는데 2번 거짓말하니까 3번째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제 그것을 이미 대리인지 기능 상실로 보았던 것이죠. 자, 언론의 역기능에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언론 활동의 목적이 위배되는 것이죠. 물론 매체 권력화, 뭐 독재화도 이게 같이 포함됩니다만 재벌화, 뭐 체인함이 독점화. 특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체인화, 독점화. 프랑스, 독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론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모든 나라에서 이 재벌화, 체인화, 독재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피가로 같은 신문을 가지고 이런 매체 에어송이라는 로베 에어송이라는 그 프랑스 신문의 한 60%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훨씬 더 이 체인화, 독점화 심하게 일어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 여러분 뭐 프랑스 하면 언론 르몽드니면은 언론 매체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민주적인 그리고 언론의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언론이 특히 독일 같은 데는 악셀 슈프링어라는 그룹이 독일 시장의 한 70% 이상의 언론 매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뭐 신문뿐만 아니라 뭐 온갖 다른 매체도 책에서부터 시작해서 비디오, 뭐 방송 매체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뭐 조중동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언론 재벌이라고 하는데 이런 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에서 선진 국가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언론의 역기능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이런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왜곡 과장 보도, 해석, 허위 보도, 허위 해석, 우리 가짜 뉴스라고 그러죠. 고의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는 걸 저는 무보도라고 그러고 또는 비보도라고 그러는데 제가 과거에 여러분 포스터에서 보는 것처럼 뭐 사학 비리에 대해서 왜 보도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도 한번 여러 그 언론인과 언론 학자들이 한번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언론의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분명히 저게 뭔 사학에 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사학 재단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보도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언론의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언론 매체라는 어떤 채널을 저는 정보의 통로로 보는데요. 이 운반되는 메시지는 지금까지 인간의 신체적인 그 오감 중에 시각과 청각이라는 두 가지 감각기관을 지금 하나 빠졌네요. 시각과 청각이라는 시각 메시지는 한편으로는 주어 수로로 구성된 문장으로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파를 타는 영상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영상과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어떤 신문 기사는 시각 매체입니다. 우리 시각을 눈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청각 메시지는 인위적인 소리, 우리가 구두 언어라든지 음악, 다양한 효과음을 전자음파를 타고 전달되죠. 청각 메시지. 우리 음성, 뭐 아나운서의 목소리죠. 음악이라든지 뭐 다양한 효과음. 자, 우리가 지금 디지털 미디어에 살고 있지만 지금 디지털화된 메시지는 시각 메시지하고 청각 메시지 둘뿐입니다. 아직 후각이나 미각이나 촉각이라는 우리 오감 중에 아직 세 가지 감각은 디지털화되지 않았습니다. 시각 메시지는 1980년대에 됐고요. 1990년대에 들어와서 청각 메시지가 제일 먼저 됐죠. 필립스하고 일본의 소니가 CD라는 것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시각 메시지가 디지털화됐죠. 시각 메시지와 청각 메시지만 이동과 복제를 쉽게 빠르게 한 전산은 우리가 디지털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중매체로 책, 신문, 잡지는 시각 메시지로 구성된 그 문장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과 사건 정보를 대중화합니다. 시각 메시지를 전달하는 또 다른 대중매체는 지상파를 이용한 TV와 디지털 네트워크,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이용하는 TV라든지 IPTV, 유튜버 같은 방송 매체가 있습니다. 라디오는 이제 청각 메시지만 전달하지만 TV와 유튜브는 시각과 청각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요즘은 라디오도 TV하고 결합시켜가지고 원래는 라디오인데 라디오 청각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을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라디오, 진정한 라디오가 아니라 이미 TV환, 텔레비전화된 라디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모든 메시지는 공통된 의미의 약속 체계로서 상징 체계. 이걸 코드라고 합니다. 코드. 부어, 그림, 부어라는 것은 우리가 목소리로 된 문장을 말합니다. 그림, 영상, 문어.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쓴 것이죠. 문장을 정의라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 화면에 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저 문헌을 보고 계시지만 쓰여진 글을 보고 계시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림입니다. 디지털 그림. 영상이죠. 영상으로 이루어진 코드를 작동하는 구조인 시청각 매체에서 유포됩니다. 이제 제가 그 대중매체가 정보의 어떤 전달 통로로서 이런 메시지들을, 이런 코드를 전달한다는 얘기죠. 오늘의 주제인 언론의 어떤 면에서는 언론 권력은 순기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의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역기능입니다. 언론의 역기능으로서 언론의 권력화는 게이트키핑 과정, 즉 언론이 수행하는 대리인지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양치기 소년 같은 것이죠. 소년이 하는 임무와 대리인지 인지라는 것이죠. 언론 메시지 수용자는 이 대리인지 때문에 직접 관찰의 노동에서는 해방되는 행위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직접 안 봐도 되니까요. 언론이 미리 이 정보를 선택하기 때문에 수용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정보를 선택은 우리 수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소비자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중으로서 대중은 저는 이제 평균적인 사람, 상식적인 사람을 저는 대중으로 정의를 합니다. 대중으로서 메시지 수용자는 언론이 사전에 판단하고 가공해서 전달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ake it or leave it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하게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이걸 받아들이든지 알아서 해라는 거죠. 대중매체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무책임성입니다.
그래서 대중매체의 원래 기능은 교육에 있지 않아요. 자극에 있어요. 자극을 하되 그 자극을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고 말라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나 정보 판단이 전달행위는 그 뇌 속에 선택한 정보를 상징체계에 있는 시청각 코드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수용자의 의지를 언론인 의지에 복속시키는 상징 권력이 되는 것이죠. 코드 권력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상징 체계가 이제 코드라고 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림이라든지 언어, 말, 문장의 권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징 권력. 일반적으로 권력은 막스 베이버의 권력 개념을 저는 항상 착용하는데 상대방의 의지를 내 의지에 복속시키는 것이 권력입니다. 강제적이죠. 언론의 예를 들면 뭐 축구 감독이 축구 선수를 필드에 넣고 빼는 것은 감독의 그게 권력입니다. 선수의 권력이 아니죠. 매우 강제적입니다. 그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권력은 개인이 아니라 수많은 대중을 상대로 암묵적인 명령을 내리는 형식으로 행사되기 때문에 언론 권력은 그 의미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론 권력은 집단적인 의견으로서 여론을 형성하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이 형성하고 선도하고 반영하는 여론이라는 것은 뭐 선입견과 감성의 어떤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성과 논리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선입견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론도 굉장히 이성적인 논리적인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이성과 감성에 의해서 지배되던 계속 뭐 언론인 사람의 수가 많든 적건 10명 아니면 1000만 명이 되건 간에 어떻게 지배되건 간에 여론은 기본적으로 통계학적인 체계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유사한 판단을 내릴 때 여론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띠게 되고 한 사회의 어떤 전통과 지성에 굉장히 부담을 주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게 여론입니다. 이런 제가 이제 내린 여론의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르게 여론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라든지 윤리, 제도도 여론의 공격을 받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여론의 힘은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어떤 여론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반드시 여론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왜곡 보도와 논평, 편파, 과장 보도와 논평, 허위 보도에 의한 여론은 언론의 역진을 강화하는 아주 매우 부정적인 권력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언론.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언론 권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론 권력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언론 권력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확장되는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것이죠. 언론 권력은 문자 혁명과 뭐 활자 혁명, 종교 혁명, 뭐 사진 혁명, 전파 혁명, 그리고 디지털 혁명. 문자 혁명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동서양 공이 지금부터 3,500년경에 문자 혁명이 일어납니다. 문자가 발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서양에서는 서령 문자, 쐐기 문자라고 그러죠. 서양에서는 갑골 문자입니다. 거북이 100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기원전 1,500년에 동서양 최단식의 문자 발명입니다. 문자 혁명, 활자 혁명, 종교 혁명, 15세기 중반에 일어나죠. 구텐베르크. 구텐베르크 활자 혁명으로 마틴 루터는 한 25만 장의 어떤 전단지를 인쇄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성공시키죠. 종교 혁명. 그게 15세기, 16세기에 일어났던 겁니다. 사진 혁명은 뭐 닭에 일어난 사람이 19세기 중반에 이렇게 설명했죠. 사진 영화, 영화 혁명. 영화는 19세기 말에 나왔습니다. 자, 전파 혁명 뭐 20세기 라디오가 나온 게 1920년대, 텔레비전은 1930년대에 나왔습니다. 20세기 말 20세기 초에 전파 혁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명 20세기 말에서 우리가 20세기 초 컴퓨터 이제 모바일 디지털 혁명이죠. 그걸 디지털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징 체계의 코드 혁명과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론 권력을 상징 권력이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코드 혁명, 문자 코드 혁명입니다. 이게 다. 또 다른 말로 매체 혁명이라고 하는데 코드를 작동하게 하는 구조를 매체라고 파악한다면 저는 이제 미디어 개념을 매체 개념을 코드가 그 안에서 작동하면은 그걸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 작동은 이제 뭐 영어로는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뭔가 움직인다는 거죠. 이것을 파악하는 코드 혁명, 매체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체 혁명, 문자 혁명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처음부터 상품을 거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추동됐습니다. 이 점이 잘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매체 혁명은 누구가 일으켰느냐? 문자를 사용한다든지 어떤 디지털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인들이 사용했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현상. 이 코드 혁명, 매체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 문자 발명이라든지 뭐 영상을 발명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다 상인들이에요. 그래서 처음 문자 혁명에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코드 혁명. 자, 예를 들면은 처음부터 상품을 거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추동됐는데 지중해 동안에 우갈이 있죠. 오늘날 시리아에 있습니다. 우갈이. 항구 도시인데요. 우갈이. 거대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 지중해에서 가장 부자인 그러니까 무역으로 최고의 항구였죠. 우가리트 유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여행을 하시면 꼭 여기가 바로 문자혁명이 일어나는 도시입니다. 우가리트의 무역인들이 기원전 1500년에 상품의 목록, 수량, 무게, 재고품 등을 기록하기 위해서 숫자와 문자를 발명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동양에서는 비슷한 시기죠. BC 1500년. 동양에서는 중국의 고대국가 상나라. 우리가 고대국가, 중국의 고대국가 세 나라를 한번 얘기를 합니다. 하, 은, 주 이렇게 시작하죠. 사마천에 이제 4개에 나눈 중국 고대국가의 분류인데요. 그중에 두 번째 나라죠. 하, 은, 주인데 은나라가 바로 상나라입니다. 중국의 상나라니까 하나라가 있었고 상나라가 있었고 주나라. 이 주나라는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를 있었던 나라를 주나라라고 하죠. 공자, 맹자 살던 나라죠. 춘추 전국 시대. 주나라에 망하죠. 그 주나라에 망해가지고 원나라라고도 부르는데 그때 그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도부상처럼 대륙을 떠돌면서 잡다한 생활용품을 판매할 때 상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골 문자를 발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거북이 백가죽의 배뼈라죠. 거북이 배뼈, 껍질에다가 쓴 글을 뭐 점치는 데 사용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그 설들이 많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갑골 문자는 점치기 한 문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정확한 문자입니다. 매우 체계적인 문자예요. 한자의 기원이 되지만 이 갑골 문자를 발명한 사람들이 어떤 귀족이라든지 문자를 처음 사용했던 어떤 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인들이에요. 상나라 사람들. 그래서 오늘까지도 전수되어 상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 상품을 판매했던 상나라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오늘날 이제 그 갑골 문자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상나라 상인들이 자기들이 거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갑골 문자를 발명했지.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도 해봤던 어떤 거기다 어떤 불을 열을 쬐가지고 금이 얻으러 가는 것을 봐서 점치는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날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갑골 문자에 대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자 혁명을 이제 뭐 신문을 가르칠 때 신문의 그 주로 매체가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를 가르칠 때 반드시 각골 문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각골 문자 그리고 이제 저 서령 문자, 쐐기 문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이 문자 혁명이 일으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인이 실은 이 각골 문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각골 문자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정교한 한자들이 쓰여 있습니다. 점괘를 하기 위한 어떤 점치기 위한 그런 거북이 배껍질이 아닙니다. 자, 서양에서는 16세기 전단지를 이용한 이게 마틴 루터가 한 일인데요. 종교혁명이 15세기 활자혁명 덕태로 가능했고 17세기 초 산업혁명을 통한 초기 자본주의 시작한 게 정보가 상품 가치를 갖게 됐을 때 활자혁명에 총화했던 근대적 신문이 탄생합니다. 독일에서 탄생하죠. 1609년입니다. 정확히 17세기 초죠. 볼펜 뷰테라는 도시에서 탄생합니다. 네, 최초의 대중매체로서 신문 역시 정보를 판매하는 정보 상인들의 상품. 신문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보 상인. 그러니까 신문이 탄생한 게 우리나라 이제 금속활자는 뭐 직지라고 그러죠. 고려시대 때 1234년 뭐 구텐베르크 활자보다 뭐 200년 전에 뭐 발명했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해석도 앞으로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자, 활자를 발명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널리 유포시키게 빨리 만들어서 똑같은 것을 빨리 복제해서 널리 유포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자, 그러려면 뭐예요? 널리 유포하려면 가치가 있어야죠. 널리 유포. 그게 상품 가치예요. 정보가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금속활자를 발명한 사람들이 어떤 왕궁 그 궁정에 있는 어떤 학자들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금속활자로. 그 당시에 정보를 팔아서 돈을 벌려는 상인들이에요. 정보 상인들이 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금속활자 연구를 앞으로 이제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연구 방향을 이쪽으로 뒀으면 좋겠어요. 상인들. 자, 왜 제가 지금 상인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오늘날 우리 유튜브에 이르는까지 모든 매체가 상인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라든지 어떤 관료 아니면 어떤 무인이 이런 것을 만든 게 아니고 만들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장사꾼들이 했다는 얘기죠. 상인들이. 자, 그래서 오늘 그 언론 권력도 결국은 상인 권력으로 나중에 환원이 됩니다. 그걸이 귀속되는 거죠. 상인들의 상품 가치는 사건의 주체 문장이 주어가 아니라 사건을 묘사하는 문장이 수로에 있습니다. 일반 전장면서 독일 신문이 나타나는 처음으로 독일에서 신문이 만들어졌는데 활자혁명 이후로 이 왜 만들어졌냐 하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전쟁 정보 17세기 초에는 그 유럽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죠. 여러분 30년 전쟁, 뭐 100년 정쟁 너무 잘 아시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에는 팔아먹을 게 많아요. 군수물자 굉장히 많죠. 식량에서부터. 그래서 상인들 그때 이제 뭐 중세가 끝나면서 이제 뭐 한자 동맹이 이런 동맹들 상업 도시들이 많이 생기죠. 독일에 뭐 함부르크라든지 뭐 브레멘 큰 요즘에 그 강과 바다를 끼고 있는 모든 도시들이 옛날 그 한자 동맹. 요즘 뭐 루프트한자라고 요즘 비행기에서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인들이에요. 이 상인들이 이런 전쟁 정보를 필요로 했던 거죠.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냐? 그러면 전 군수물자를 팔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전쟁 묘사. 사건의 묘사는 언론인의 그 사전 판단이 담긴 문장의 수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쟁이 주어라 한다면 수로는 그 전쟁의 상황이죠. 전쟁 상황. 독자 대중이 그 전쟁 자체는 움직일 수 없죠. 그러나 그 상황 묘사는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이동시킬 수 있죠. 각 가정과 사무실에 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상징 자본의 시작이고 상징 권력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00여 년 전 이제 한국의 경우는 100여 년 되죠. 19세기 말에 한국 신문이 처음 나왔죠. 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신문이 아니라 그 방문국이라고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계몽한다고
세뇌시키려고 만든 신문이었죠. 한성 순부라는 것이. 그 신문이라고 볼 수도 없죠. 그 전단지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위해서, 종교 혁명을 위해서 전단지 뭐 이런 삐라라고 그러죠. 전단지를 뿌린 거랑 마찬가지 한성 순부.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나라 정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신문이고 최초의 우리나라 신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우리나라 언론 매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100년 그때부터 해서 100여 년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 역사에서 수로 장사, 장사꾼들이 하는 거예요. 수로 장사는 사건 묘사 대상을 정치, 사회, 문화, 뭐 생활세계, 보편적 영역으로 뭐 요즘 스포츠까지 뭐 증권 굉장히 넓은 어떤 범위로 우리 생활세계 넓히면서 말과 보도 사진을 통해서 세련된 방식으로 상징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권력, 언론 권력. 그러나 신문의 권력은 종이에 더디게 나타나는 시각 메시지에 의존한 제한된 언어 권력입니다. 신문 권력은 상당히 시간을, 지체를 요합니다. 문장을 읽어야 되니까요. 줄을 따라서.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전파 혁명과 디지털 혁명을 거치면서 추상적인 문장의 수로에서 유래된 상징 권력은 시청의 매체를 통해서 더욱 빠르고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소리와 영상을 통해 전달되는 그 시청의 메시지는 문자 텍스트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감성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고 빠르게 시청자의 눈과 귀를 자극합니다. 교묘한 감정을 실은 그 메시지 전달자, 뭐 아나운서라고 그러죠. 음성은 청취자의 감정을 직접 자극하고 수로가 감춰진 채 화려하게 포장돼서 실시간으로 빛의 속도로 송출되는 영상 메시지는 시청자에게 숙고의 시간,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체 수용자는 씹지도 않고 목구멍 속으로 직접 삼키는 어떤 죽처럼 문화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비판적으로 시청 메시지를 소비합니다. 이렇게 그 대중매체 시청자는 이가 없어 빨아먹을 수 없는 유아적 구순기. 얘들 이가 없어서 그냥 빨기만 하죠. 구순기, 뭐 빨기를 좋아하는 시기를 우리가 구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젖바는 이걸 좋아하는 것이죠. 유아적 구순기로 되도록. 우리는 문자를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문맹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독일의 언론학자, 언론인이죠. 언론인 오랫동안 했어요. 철학자 귄터 안더슨이라는 사람은 문자 교육은 받았지만 영상 매치를 해독하지 못한 사람은 탈문자적 문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시대 이후의 문맹이라는 얘기죠. 이는 영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수용한 나머지 영상을 있는 그대로 우리한테 가감 없이 온다고 믿고 있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전달하는 영상을 매우 객관적, 있는 그대로 우리 안방에 배달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에 못하게 되는 문장, 시나리오. 이제 영상을 만드는 반드시 시나리오가 있어요. 문장의 수로가 감춰진 영상 메시지를 해독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우리가 탈문자적 문맹이라고 합니다. 영상 메시지 프로그램을 해독하지 못하는 무능력.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우리는 다 거의 대부분 이 영상을 만들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영상을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탈문자적 문맹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보도 영상, 이것은 영변에 있는 그 원자로 밑에서 핵 물리학자들이 실험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것을 마치 핵무기를 만든 공장처럼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국의 남한의 그 시청자들은 이 영상을 아마 수천 번, 많이 본 사람은 수만 번 봤을 거예요. 20년 이상 똑같은 영상 보였죠. 20년이 넘어요. 제가 기억할 것으로 따지면 20년 이상 똑같은 영상 보죠. 그 원자로에 그 방어복 입고 그래서 실험하는 거예요. 저도 독일에 있는 율리히 연구소가 있습니다. 옛날에 핵연구소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환경 기술 이것을 연구하는 연구소로 바뀌었어요. 국립연구소인데 저는 한 달간 거기서
핵물리학자들하고 만나서 많이 토론했는데 거기도 원자로가 있어요. 조그만 원자로죠. 영변에 있는 원자로. 거기 가서 간단하게 방어복 입고 가서 실험하는 여러 물리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핵물리학자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의학자도 있고. 자, 그 장면을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내줍니다. 모르죠, 우리. 우리는 그 문장을 몰라요. 그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영상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영상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알고 있죠. 이게 핵무기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문장, 그 시나리오. 자, 왜 읽을 수 없냐? 우리는 그 영상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대부분 영상을 만들어 본 사람 아니면 아무도 이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현상, 그 탈문자적 문명, 특히 이제 텔레비전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멍청해지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탈문자적 현상. 이것은 오늘날 부정적인 언론 권력의 어떤 자양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의 언론, 대중매체 언론 권력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역사적으로 지금 3,500년 전부터 지금 오늘날까지의 그 언론 권력에 왜 탄생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오늘 주제와 가장 가까운 한국 대중매체 언론 권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국인들의 시각에서 보는 언론 권력은 위에서 살펴본 것은 제가 언어학적으로는 봤고요. 코드 또는 매체학적인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일제 한반도 침략이 시작된 19세기 말 처음으로 대중매체를 접했고요. 그게 한정 순보였죠. 그 이후로 뭐 수재필이 세운 독립신문, 다 친일 매국신문이죠. 친일 친미신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신문 수재필이 세운 4월 6일 신문날로 정했는데 수재필은 완전한 매국노죠. 2번 팔아먹었죠. 일본에다 우리나라를 팔아먹었죠. 두 번째는 미국에다 팔아먹었죠. 그 사람이 여기 우리 귀국해 가지고 나는 한국말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미국인 행세를 했어요. 서필이라고 했어요. 물론 그 사람이 갑신정변 후유증으로 자기 가족 다 잃었죠. 굉장히 한이 많이 맺혀 있었겠지만 서재필이 씌운 독립문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대문 무학재 넘어가는 데 있는데 옛날 영은문이라는 거죠. 그 독립문은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서재필이가 생깁니다. 그 글씨를 누가 쓴 건 알죠? 이완이가 썼어요. 독립무이라는 것이. 저 매국노들이 만든 그 독립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서대문에 있는 무학재에 넘어가는 데 있는 독립. 자, 그때 대중매체를 처음 접한 거죠. 일제강점기에서 시작해 미군정과 20년 독재를 거쳐서 2번의 군부 쿠데타를 통한 군사독재를 극복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권위주의의 극복 과정에서 특히 1987년 87체제라고 하죠.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쟁취하면서 민주주의 언론의 상관관계를 깊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인식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 민주주의 언론의 관계. 자, 장작 루소, 존 로크부터 시작했죠. 존 로크가 그 대의민주주의, 다수결에 의한 대의민주주의죠. 자, 이것도 완전한 대의민주주의는 아니죠. 이 대의민주주의는 자본가들의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돈 있는 사람만 자기의 대표를 선발할 수 있다는 그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입니다. 대의민주주의와 장작 루소의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한 사회계약론. 이 두 가지 우리가 사회계약론이 3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홉스가 만든 사회계약론하고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
그다음에 루소의 사회계약론 있습니다. 중에 가장 이제 완벽한 사회계약론이 루소의 국민주권주의죠. 존 로크,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강한 군주의 리바이어탄 같은 리비다이라고 그 바이블에 우리 한국 바이블에 번역했는데 바다의 괴물 같은 그런 강자에게 권력을 이임해야지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홉스의 사회계약론이죠.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이제 저기 대의민주주의인데 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목적, 그다음에 국가의 목적, 존재의 목적은 이제 자본의 보호에 있어요. 존 로크는 철저한 자본주의자입니다. 자본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건 매우 제한된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자본가들의 대의민주주의예요.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이고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그게 아니죠.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죠. 특히 루소는 가장 싫어하는 게 자본이 돈이요, 토지.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인간 불평등의 기원이 바로 토지였죠. 토지. 요즘 얼마나 보면 돈이죠, 돈. 자본. 이것을 가장 혐오했기 때문에 여기서 국민 주권주의는 모든 사람 다 포함합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의 기본적인 이론이 됐죠. 뭐 로베스피에르가 한 말 있죠. 프랑스 혁명을 성공시키는 다음에 루소가 없었다면 프랑스 혁명은 없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우리나라 지금 한국인들도 바로 이 국민 주권주의에 의해서 언론의 권력을 폐쇄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통치 권력을 정부에 이임하는 사회계약도 국민이 선출해서 그들의 대표하는 권력만이 뭐 선출은 또 이임하죠. 선출해서 권력만이 정통소를 가는다는 것이죠. 이는 언론 권력 역시 주인인 국민을 대표해 대리인지를 수행할 때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수꾼, 아까 양치기 소년 같은 파수꾼, 언론인을 이렇게 대리인지를 네가 해라 하고 이렇게 이임을 했다 할 때 이제 진정한 그 언론 권력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언론 권력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안하게도 한국의 언론 매체는 지금까지 선출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아까 우리 이원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물론 예외적인 것이 있죠. 공영방송 예외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기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장사꾼이에요. 상인. 주나라한테 망한 그 상인. 전국을 떠돌면서 장사를 했던 물건을 팔았던 그 상인들이 이 만든 게 언론 매체예요. 한국 언론 매체. 아니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명분으로 민중의 목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민중의 목탁, 민중을 정보를 알려가지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서 경각심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민중의 목탁. 다 이런 이데올로기를 폄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이데올로기는 가짜란 얘기. 허위예요. 칼 막스가 이데올로기를 허위의식이라고 그랬죠. 가짜예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 이 사람들? 뭐가 진짜입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돈이에요. 이 사람들은 언론 매체를 가지고 소유하고 운영하는 목적은 또는 언론 활동을 하는 목적은 자본에 있어요. 그걸 숨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본가를 보호하는 데 있어요. 자본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데 있어요. 우리나라의 언론 매체는. 몇 개 예외가 있죠. 우리 국민이 주권 아까 주인인 한겨레 신문 국민이 주죠. 공영방송. 공영방송도 반쪽만 광고 없는데 광고 없는 시청료를 받는 공영방송. 우리가 뭐 MBC도 뭐 공영방송이 하는데 거기도 공영방송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도 장사꾼들이에요. MBC도. 상인이 민중의 목탁이라는 가짜 이데올로기. 전부 자본을 관여하죠.
그리고 자본과 결탁된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 자, 일제강점기 권위주의 시절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의 언론 매체는 정치 권력의 언론 탄압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죠. 권력의 신호로 기능했습니다. 일제강점기하고 군사 독재 30년 동안. 이 시절 언론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언론 권력이라는 개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얘기죠. 특히 1980년대 초 군부 독재 정권은 200년 전 그 나폴레옹 쿠데타 정권이 프랑스 언론 매체를 지배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신문을 그때 당시 일주에 1신문 내겨놔서 나폴레옹 프랑스에 4개 신문만 내겨놨었죠. 예, 잠깐만 김 교수님 지금 한 1시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한 10분 정도로 좀 줄이시고 저희가 이제 질문도 있고 하니까 네.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거의 다 해가요 지금. 그래서 그때 그 군사 80년대 초 군부 독재 정권은 나폴레옹이 했던 것 똑같이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언론 통폐합을 했죠. 일도 일신문, 민영방송, 고향방송 통폐합했죠. 전부 지방에 있던 그 민영방송을 다 없애버리고 공영방송을 KBS하고 MBC에다가 통합시켰죠. 그래서 우리 뭐 보면 굉장한 64개 중 45개 언론사가 통폐합이 성공됐습니다. 그리고 1000명 이상의 언론이 직업을 잃었고요. 신문사 기자들이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언론인들은 폐유 대가로 고임금을 받고 정권 압할 수가 됐고 국민을 세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때부터 진실은 허위가 되고 허위는 진실인 한국 언론의 흑역사가 시작됐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국가정보기관 문화 공보배 조당시 사전검열위원 언론사에 파견되어 보도지침으로 통제했고 모든 언론사 표방하는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됐죠. 그러나 이제 군부 독재 정권의 언론 탄압은 6월 항쟁으로 그 종말을 구하고요. 처음으로 우리 한국 사회 한반도에 언론의 자유가 왔습니다. 쟁취한 거죠. 시민들이 넥타이로. 그러니까 한반도에 그 언론 매체가 등장한 이후에 한 100년 만에 서구 언론들은 한 200년 걸렸습니다. 언론 자유 쟁취하는 100년 만에 시민들 언론의 자유를 선포한 역사를 시작했죠. 그러나 이제 이 언론의 자유가 이제 보장됨에 따라서 이제 물 만나 물고기처럼 언론사 이제 난립하게 되죠. 그러나 이 언론사의 난립은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언론인들의 돌아간 게 아니라 언론사주들한테 돌아갔죠. 다시 말해서 자본 정속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언론의 자유는 그래서 양날의 칼이라는 거죠. 자유를 얻었지만 자본한테 종속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얻었지만 권위주의 시절에 이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론을 폭력으로 장악했다는 언론 자유가 보장되니 언론은 무자비한 자본 권력의 책임을 받게 됩니다. 특히 광고주. 이래서 원래 상징 권력으로서 언론 권력은 그 의미가 퇴색됩니다. 근데 직접적인 자본에 의해서 언론이 돌아가게 되죠. 이제 한국의 언론 매체는 자본공정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때로는 정치 권력과 타협하고 때로는 정치 권력에 대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한국의 민주화 이후에 최근 20년 동안 진보 정권과 보정권이 두 차례 바뀐 동안에 수없이 목격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같은 데가 조선일보 같은 신문이 이런 짓을 했죠. 조중동이 이런 짓을 했죠. 그러니까 언론사 생존을 위해서 특정 조직과 집단을 우선하는 그래서 왜곡, 편파, 과장, 허위 보도하는 일상적인 업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언론 권력이 이렇게 부정적인 권력이 되는 것은 모두 돈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언론 권력, 새로운 언론 권력이 나타났는데, 이건 소위 유튜브라는 것이죠. 누구나 디지털 혁명의 결과 대중매체 위상은 이제 점점 줄어든 거죠. 그리고 인터넷 기반의 뭐 SNS, 유튜브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기존의
대중매체 종사자들도 이제 기존 대중매체도 유튜브를 이용합니다. SNS도 이용합니다.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누구나 다 이제 언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언론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언론 활동한 사람, 뭐 퇴직한 특히 극우 언론이 눈에 띄는데요. 정치인 또는 정치 낭인이 정치에 실패한 사람들이죠. 또는 돈을 벌기 힘든 저술가들, 작가들, 사회 불만세를 아웃사이더죠. 말과 영상으로 생계 유지할 수 없는 경제학자 등이 여기에 이제 몰립니다. 특히 이제 자극적인, 매우 자극적인 정보를 내는 구독자를 돈을 버는 유튜브에 먹을 겁니다. 유튜브는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2005년, 15년밖에 안 된 기업인데 지금 유튜브 제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8억 명이 지금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어요. 자, 저는 유튜브를 그 민주적 슈퍼 플랫폼이라고 해서 정의를 하는데 유튜브는 블랙홀처럼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글이라는 미국 정보 상인이 상인이죠. 이거 장사꾼이에요. 설치한 디지털 난장에 온갖 투기꾼과 노름꾼이 몰려들면 유튜브는 부정적인 원령을 내는 원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디지털 난장이라는 표현. 옛날 난장판에 난장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60년대, 50년대. 온갖 노름꾼들 다 와서 물건 팔았죠.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노름 더 하는데 이거 미국 상인이 설치한 난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도 제가 처음 쓴 말입니다. 디지털 난장. 자, 언론의 기본 기능이 글, 그림, 글, 소리로 독자와 시청자를 잡아 설득하는데 설득해서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지만 오늘날 그 유튜브 언론은 이런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돈 버는데 오직 목을 메고 있는 거죠. 매우 아주 무자비한 자본 증식의 방법으로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IT 기업인 구글. 그래서 글로벌 슈퍼 대기업으로서 시청자를 요구하는 장르를 가리지 않는 영상과 광고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유튜브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알고리즘은 철저히 숨깁니다. 그러나 외국 기업에 적용할 법이나 규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이 반사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조정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유튜버는 구글의 알고리즘 덕택에 구독자를 늘려서 구글이 제공하는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침묵과 굴종의 돈벌이를 아무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도박과 같은 유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구글의 물질적 자원에 종합된 유튜브 생태계에서 눈에 띄는 것은 현직 또는 퇴직 언론인, 정치인, 정치낭인 그리고 사회 불만 세력이 유튜브 언론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문화적 자본을 가지고 있죠.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요. 물질적 자본을 추구하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명성과 어떤 존경과 특별한 상징적 자본. 이건 이제 자본 분류는 프랑스의 사회철학자 브루디에가 했는데요. 물질, 문화, 상징, 자본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단계의 자본은 상징적 자본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본이죠. 이런 축적을 이런 인정받는 자본을 위해서 유튜브 활동하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상징적 자본은 개인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개인의 인품이라든지 권위, 교양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걸 갖춘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로지 물질적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물질적 자본에도 이게 이제 함정이 있는 거죠. 상징적 자본 없이, 존경 없이 극단적 이데올로기 유튜브로 이끄는 유튜브는 그들을 추종하는 또 다른 불만 세력의 결집을 추종합니다. 태극기 세부대 같은데 그것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기존 대중 매체에서 유튜브 제국 전 세계적으로 20억에 육박하는 유튜브 시청자가 망명에 온다고 이렇게 자의시더니 반사적 유튜브를 만드는 위험한 언론 권력은 네티즌을 분열시켜 그들 간의 갈등을 고조시킵니다. 저는 이제 갈등이 노세이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이제 니콜라 루만이 한 말인데요. 이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면역 체계라고 하는데요. 자, 갈등을 이용한 유튜브의 폭로 사건이 가끔 관심 있는 대중에게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요즘 뭐 검찰 고발 사주도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죠. 주로 사회적 집단의
갈등에 의존하는 유튜버 생존처럼 역시 기존 대중 매체와 마찬가지로 특정 집단을 위한 왜곡, 편파, 과장, 허위 보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중 매체와 이제 다른 점은 유튜브가 수용 집단이 평균으로 대중인가 아니면 특정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매체 소비자인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자가 평균이 아니라 특정 어떤 이념에 편향된 사람들이죠. 언론 관리의 무책임인가? 이건 무책임이에요. 대중매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특정 집단을 위해서 유튜브 활동하기 때문에. 유튜브 언론을 수용자는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죠.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피드백, 댓글이라고 그러죠. 또는 보이콧, 안 볼 수도 있습니다. 후원금으로 유튜버 커뮤니케이션을 정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튜브의 언론 권력은 언론 소비자에게서 순치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컨트롤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언론 소비자가 대중매체 언론 권력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이콧이었습니다. 불매운동, 안 보는 것이죠. 유튜브의 언론 권력은 보이콧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유튜브 권력화를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지만 소비자가 유튜브의 언론 권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우리는 언론 소비자 주권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차원의 언론 소비자가 갖춰야 될 언론 권력 통제력은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 차원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법적인 통제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수많은 유튜브와 거대 자본으로 비호하여 있는 대중매체 언론 권력을 언론 소비자 개인이 다스리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최근 외국 및 허위 보도를 일삼는 언론사에 대한 경제적 징벌을 가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계와 언론학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명분을 그렇습니다. 야당의 반대도 불구하고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법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네요. 1시간 반 했나요? 1시간 10분 됐습니다. 저는 한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렸네요. 예.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공유를 중지하고요. 예. 예, 닐강해 주신 김승재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권력의 형성 과정부터 해서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았기 때문에 소개보다는 일단 질의와 응답을 위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신 내용 가운데 질문이라든가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동수 선생님. 김종학 대표님 혹시 질문 없습니까? 정말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좋은 강의를 내주셔서 고맙고 저는 좋은 이야기 들은 거 외에는 딱히 질문 없고 우리 박동수 선생님한테 혹시 또 그 좋은 들으신 소감이 있으시면 한 듣고 싶은데요. 박동수 선생님. 지금 자리에 계시는 호성 선생님. 예, 그러면은 다른 분들 준비해 제가 들은 제 질문이자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21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았는데 구글이 등장하면서부터 세상이 막 복잡하게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구글 때문이 아니고 정보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 구글이라는 아주 탁월한 그 기업이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언론 권력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생생히 겪고 있는 거죠. 유튜브를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고 구글의 알고리즘에 있어서 노출되는 거를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그걸 이제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관심도에 맞춰가지고 구글의 인공지능이 알아가지고 괜찮은 거기에 이 소비자가 보고 싶어하는 거 알아가지고 골라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보 편식이 과도화되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좀 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김승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알고리즘을 데이터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빅데이터를 말합니다. 굉장한 양, 그다음에 신속하고 1초 안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확해요. 뭐 여러 가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라고 그러는데 빅데이터를 요리하는 그 시술, 계획을, 플랜을 저는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방정식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알고리즘 아마 중고등학교 때 좀 배웠을 거예요. 뭐 말은 먹고 해야죠. 예스 이리 가면 예스고 이쪽으로 가면 노고 아니면 이쪽 다시 되돌아가라. 뭐 이게 알고리즘이죠. 이걸 도식화한다는 그 알고리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선택해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극우 유튜버, 예를 들어 택기부대 유튜버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정모 씨 같은 사람들 극우 유튜버라고 그러는데 아니면 뭐 요즘 뭐 신의 한수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그 프로그램이 쭉 이제 우리가 호박에 줄기를 끌어다니면 호박이 줄줄이 따라오듯이 다 붙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극우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부정적인 언론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유튜버들의 프로그램들이 쭉 나오는 거죠. 같이 딸려 나와요. 그러면 그 옆에 있으니까 이제 또 자동적으로 거기에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선택, 구글 알고리즘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정보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뉴스를 소비하고 또는 그 사람들이 하는 해설이 더 중요하죠. 실은 단순한 어떤 뉴스보다도 그 사람들은 해석을 굉장히 그 교묘하게 합니다. 자기들의 그 어떤 집단이 있죠. 자기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는 집단이 그것도 편중돼 있어요. 매우.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기본적으로 정보화 사회에서 그런 기업과 그런 알고리즘의 등장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걸로 조역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답변을 다 못 들었는데 그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공개하라. 네. 왜냐하면 알고리즘을 그렇죠. 우리는 알고리즘을 공개해서 우리는 어떠했던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당신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화면에 뜨게 한다 하는 것을 공개해야죠. 공개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기보다도 그것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과거에 우리가 윈도우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세계 그 컴퓨터 운영 시스템을 다 독점했잖아요. 예. 네? 거기에 대항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 리눅스가 있었죠. 그 사람들이 표방하는 게 커피라이트가 아니라 커피 레프트라고 그랬어요. 커피라이트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그 프로그램의 코어라고 그러죠. 핵을 공개했어요. 리눅스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8억이 이용하는 구글이지만 18억, 지금 전 세계 인구 18억이 이용해요. 우리나라 사람 거의 90%가 이용해요. 우리나라 인구 5천. 그러니까 한 4천만 명이 우리나라 이 구글을 본다 이거예요. 구글. 그러니까 유튜브를 본다는 게 다른 말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너는 우리 구독자 때문에 먹고 사는 기업 아니에요.
소비자죠 우리가. 그 소비자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걸 알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해라. 예. 저는 그걸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예, 저기 사무총장 목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 예. 혹시 지금 언론 권력의 폐해에 대해서 지금 말씀 중에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거에 대항하는 어떤 대한 언론 운동 같은 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나 궁금해서요. 많이 있었죠. 대한 언론. 언론 권력의 우리 대표적인 대한 언론이 여러분들이 보는 뭐 오마이뉴스라든지 이게 대항했죠. 오마이뉴스. 한겨레도 그때 대항이라는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대중 매체 유명한 사례들은 구글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중 매체 대항하는 대한 매체가 있었죠. 지금도 있죠. 근데 그런 운동을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치권에서는 그걸 메이저와 마이너로 이렇게 나누고 그걸 이렇게 폄훼하는 어떤 그런 발언들을 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잘못한 발언이죠.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 들었지만 누구나 언론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누구나. 그런 마당에 어떤 사람은 뭐 메이저 언론이고 뭐 야당 후보가 그런 말을 했죠. 메이저 언론에 발표해야 되고 뭐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뭐 유튜버 신문은 권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발표한 것은 믿을 수 없다, 신빙성이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발언이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디입니까? 제가 아까 사례를 잠깐 들었는데 무슨 검사들의 그 고발 사주 사건 이것도 원래 메이저 신문에서 나온 거 아니죠. 그러나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일단 유튜버가 발표한 내용을 다시 지금 가고 지금 최근에 오늘 뭐 누구 후보의 그 부인의 그 뭐 통한 파일을 공개하겠다 어디 뭐 MBC에서 그러니까 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뭐 오늘 아마 결정 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원래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튜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권위가 있고 진실이고 어떤 게 뭐 가짜고 어떤 게 신뢰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못한다. 이런 말을 어떤 그 매체의 어떤 크기라든지 어떤 매체의 어떤 전통 여기에 이런 사례를 들어서 거기에 비교한다는 것은 요즘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위다. 예. 조마초님이 또 질문하시네요. 예. 조마초님 마이크 켤 수 없나요? 채팅창으로 하시는데 채팅창에 오마이뉴스 뉴스버스 신생 독립원의 점차 영향을 가고 있어. 그렇다면 조중동 운동이 향후 언제까지 생존할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거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질문이. 네, 좋은 질문하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유튜브 모든 사람이 이제 1인 미디어로서 언론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 100년 넘게 지금 두 개 신문 100년이 넘었죠. 동아일보고 조선. 1920년에 생겼어요. 한 달 간격으로 동아일보죠. 중앙일보는 이병철이가 만드신 게 1960년대. 그래서 얼마 안 됐죠. 근데 이제 우리 대표적인 메이저 언론 매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을 하느냐. 유튜브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교묘한 전략을 쓰는 거죠. 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매체만 가지고는 생존할 수 없으니까. 지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유튜브로 들어와서 지금 유튜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도 그렇고 모든 그쪽에 있는 현직 언론이 들어와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직 언론. 네. 자, 그런
생존 전략을 쓰고 있으니까 쉽게 망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생하는 거죠. 이제 이쪽 유튜브로 제국으로 기생. 예,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앞으로 지금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중요한 우리가 지금 개념이 하나는 개개인의 권력이 증폭이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언론 권력이라는 그 절대적인 크기 자체가 앞으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권력이라는 그 자체가 작았는데 요새는 이제 쌍방교신하는 시대가 왔고 쌍방교신하게 되면은 쌍방교신의 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제곱으로 덩치가 커진 거 아니냐. 언론의 영역 자체가, 언론 권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중동이 기두르는 권력이 엄청나게 또 커 보이고 또 유튜브도 막 행사하고 하니까 권력이 커 보이고 구글의 알고리즘도 권력이 커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이 커지고 점점 정폭되고 있는 전체적인 언론 권력의 그 자체를 우리가 다시 재정립하고 디자인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떤 정치적으로나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재정리한다. 그것은 옛날에는 법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개념적으로 법을 규제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 운동의 일환으로서 이 권력 자체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앞으로 커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뒤따라가면서 반대하고 잘못된 걸 비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향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미래를 예견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길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해두는 구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를 미디어 매체라고 부르는 게 요즘 플랫폼 시대라고 또 플랫폼 시대. 그러니까 플랫폼의 수가 늘어난 거죠. 실은. 이 미디어도 일종의 플랫폼이죠. 정보가 모였다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모였다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플랫폼이 미디어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소수에 집중됐던 소수 집단이나 조직에 집중됐던 언론 권력이 이제는 분산된 거죠. 실은. 분산됐기 때문에 또 분산된 힘이라고 해서 그러면 과연 그 힘이 없느냐 나아가냐 과거에 대중매체에 분산된 공중처럼 그건 아니죠. 분산된 힘이 연합 기회는 이 네트워크 때문에 얼마인지 열려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힘이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촛불혁명 2016년에서 17년 한 6개월 동안 일어났던 게 이런 네티즌들 그의 어떤 연합 그런 촛불혁명을 선고시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분산됐지만 언론 권력은 언제든지 어떤 일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합할 수가 있다. 요즘 실제로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 그 시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 언론 매체가 많이 연합하지 않아요? 1인 미디어들이 유튜브가 여러 개 동시에 중계합니다. 이게 바로 일종의 연합이에요. 그렇죠. 그런 형태가 앞으로 많이 형식의 언론 활동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저희 단체에서 언론 소비 주권 행동에서도 앞으로 그 언론 권력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작업 이거를 좀 해야 되겠다. 오늘 김 교수님 강의 내용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힌트를 지금 얻게 됐습니다. 힌트를 얻어가지고 정폭하는 언론 권력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세우는 이러한 작업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자, 박동순 의원님, 정책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가요? 호성 선생님, 그다음에 제이라고 해서 접속하신 분 접속만 하고 지금 안 계신가 보네. 푸달리라는 분은 푸달.
예, 그러면 지금 유지현 선생님 하실 말 없나요? 하실 말씀? 네, 저는 특별히 없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저기 우리 호성호 선생님이 질문하셨네. 족보론론 해결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온 해결책이 있습니까? 적벌 언론이요. 지금까지는 적벌 언론이 가능했지만 지금 한 3대 갔죠. 왜냐하면 딱 100년 됐어요. 적벌 언론, 우리가 적벌 언론이라는 게 생긴 지가 100년 됐죠. 100년이 좀 넘었어요. 동아, 조선, 예. 원래는 이제 적벌 언론이 아니었지만 적벌 언론이 됐죠. 족벌 사학도 있지만 100년 동안에 한 3대가 지금 세습이 되고 있는데 저는 더 이상 이게 불가능을 끌어갑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3대를 형성했는데 이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난 뒤에는 어렵다. 4대까지 가기는 어렵다. 3대, 4대. 지금 동아일보도 아마 3대까지 되는 걸로. 이런 족벌 언론 앞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바로 디지털 혁명가들하고 저는 조용한 신혁명가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빌리엄 플러스가 그런 말을 썼어요. 조용한 신혁명가들이 언론 권력에 지금 모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그런 독과점적인 그런 언론 권력의 지속은 앞으로 어렵다. 이렇게. 그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조용한 신혁명가요. 예. 빌리엄 플러스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비젠 플러스. 플러스. 나중에 그것도 지금 그 쓰신 본문 안에 있나요? 본문 안에는 없는데요. 없는데, 예, 그것도 나중에 기고하실 적에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한 신혁명가들이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족벌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 그게 족벌시 바꾸기는 바꿀 텐데 과도기 상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제 강점기 때 내려오던 족벌론이 돼가지고 요거는 상속을 좀 문제 삼아야 되겠다. 저희가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에서 그래서 다음번 세미나 때 언론 권력의 세습화를 막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소유 지분을 뭐 제한한다거나 이런 주제로 한번 변호사님을 모시고 한번 거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성호님 나중에 오세요. 예.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내가 그 질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 있으신가요? 자, 김정 대표님, 김정학 대표님, 목소 섬석하시고. 예. 아니, 그 마무리 대표님 하시죠. 예, 지금 뭐 김정학 대표님은 필드에서 조선일보 대선에서 손대라는 운동하고 계신가 봐요. 아니요. 이 배경 창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창원에서. 예, 창원에서 필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그럼 마무리 지금 그 시간도 되고 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김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이제 잘 못 들으신 분들은 뭐 다른 또 회원분들께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제 원고를 올리실 거죠, 거기. 제가 홈페이지 올렸는데 오마이뉴스에는 직접 기고하십니다. 시민 기자 이름으로. 예, 그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접속하신 거에 직접 그 기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우리 언소주 예,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예, 이것을 이제 배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예, 박수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